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89학번이며 현재 건양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CT실에서 카디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후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코로나19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검사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도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신입생들은 아마 입학식도 취소되고 학우들과 대학생활을 꿈꿔왔던 MT라든지 그리고 봄이면 각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축제, 이 모든 행사들이 취소돼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대면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교수님들 또한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저 또한 후배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방사선사의 역할과 미래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27년 전에 방사선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나의 생각과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방사선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째, 방사선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건양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사선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겪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방사선사의 기본 정보는 국가 전문 자격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으로는 방사선과 3년 혹은 4년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방사선사란 방사선 면에 상응하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방사선사 라이센스, 즉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를 방사선사라고 합니다. 그 시험 제도를 보면 1차 필기시험이 있고 2차 임상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에 40% 이상을 취득하고, 그리고 전 과목 총점의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상실습 시험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는 직종을 보면 여러 많은 직종들이 있는데, 특히 의료에 종사하는 직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운영되는 집합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쪽에 종사하는 파트는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건 의료인이 있는데,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자격 면허증을 취득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로, 보건의료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사 파트가 있는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사 외에 의료기사를 살펴보면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사라든지 한약사,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광학사, 간호조무사 등이 이렇게 속합니다. 특히 저희같이 방사선사인 의료기사 파트는 직접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검안이라든지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할 경우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 행위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보면 이제 방사선과에서도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는데, CT나 MRI, 혈관조직실에서 우리가 조영제를 주입할 때 의사 지도하에 의사가 직접 주입하든지 우리가 주입하게 되는데, 보통 지금은 다 오토 인젝터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입하기 위해서 오토 인젝터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게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상시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의 주요 업무 역할로는 이제 우리가 방사선사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방사선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방사선사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진단 방사선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각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종합병원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그 진단 방사선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 또는 특수 촬영, 초음파, 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주영술이라든지 확장술, 삽입술, 제거술, 그리고 유방검사, CT 검사, 그리고 MRI 검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거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 방사선사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핵의학 방사선사가 있겠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가 핵의학과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뭐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방사선 핵의학과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대부분이 방사선 동위원소 면허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핵의학과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동의원수를 취득하는 것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사선사를 세 가지로 분류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건양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들이 주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상학과는 참 10여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반 촬영이 있겠고 특수 촬영, 초음파, 그리고 팩스실, 그리고 CT 검사 파트, MRI 검사 파트,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그 핵의학 검사,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따로 심혈관 센터에서 심장 카디악 검사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략 10여 개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상사태이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모든 병원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 또한 저희 과에 내원하는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 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진료 검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나은 검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마 CT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지멘스 192채널을 가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메이저급 병원에 절대 뒤처지지 않은 그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최선의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희 건양대학교 병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파트를 보게 되면 방사선사 업무도 있겠지만 중요한 접수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파트가 있는데 접수 파트는 어떤 영상의학과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접수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느낌이 모든 검사 진행에 있어서 아마 이 병원 잘 왔구나. 근데 접수가 불친절하면 모든 검사가 진행해서 끝날 때까지 항상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대부분이 행정요원인데 접수에서는 보통 검사의 예약이라든지 예약 검사에 있어서 검사 전 전처치라든지 처방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전처치라든지 혹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당뇨약 같은 거는 복용을 하지 않고 또 주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전날 금식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접수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당일이 이제 오게 되면 그 전날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검사 시간과 검사 전 주의사항, 전처치 등을 다시 한번 통보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접수 요원들도 모든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들을 전부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치라든지 주의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만이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게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2번 내원하게 되고 또한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촬영 검사가 있겠습니다. 일반 촬영 업무를 살펴보면 우리가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해부학적 구조나 병리학적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체 부위가 검사가 가능하고 각 진료과에서 의뢰한 검사를 시행한 후 바로바로 팩스를 이용하여 각 진료과로 영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검사 소요 시간은 짧게는 몇 분, 그리고 많게는 교통사고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3, 4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금속 물질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물질을 꼭 제거하시고 검사를 해야지만이 리피트 처리가 되지 않고 두 번 검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환자분들도 되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해봐가지고 방사선의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해옵니다. 왜 한 번 찍을 거 두 번 찍었냐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여성분들의 임산부나 가임 여성인 경우 특히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사선을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촬영은 영상외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면서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실습실에서 최고로 많이 접해 본 게 아마 일반 촬영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일반 촬영 근무를 되게 깊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단, 신입사원이 주로 일반 촬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필름을 사용했고, 그리고 다 장비가 수동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고, 환자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현상해야 되고, 또 현상하면 필름 정리해서 외래 또 보내줘야 되고, 이런 많은 번거로움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기피하기도 하고 힘든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장비가 자동화돼 가지고 튜브라든지 겐틀이 움직임이 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세팅돼 있어서 세팅값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다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팩스가 다 모든 병원에서 팩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름 현상이라든지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신입사원 구분 없이 경력자들도 다 일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응급실 촬영실이 있고, 그리고 병동 외래에 촬영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총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촬영 투시조형 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제를 이용하여 경구나 혈액을 통해 조영제를 투입하여 조영제와 조직 간의 어떤 흡수 농도차를 이용하여 X선을 투과시켜 인체 해부학적 병리학적 진단을 하는 것을 투시조형 검사라고 합니다. 주로 투시 검사에서는 소화기 계통이나 비뇨기 계통이 검사를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서는 주로 위장 검사, 에소파구스 식도 검사, 바리메네마 대장조형 검사,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IVP 경정맥 요로조영술, 그리고 RGP 역행성 요도 조영술, RGP 역행성 신호 조영술, 그리고 시스토그람 방광 조영술, HSG 자궁 난관 조영술,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뭐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검사 전 주의사항으로는 꼭 경구 조영제를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고, 바리오마에네마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난 후에는 수분을 많이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빨리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투시 조영술도 많이 검사를 진행해왔는데, 요즘은 내시경이 보편화돼서 대부분의 위장이나 대장 검사는 내시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검사를 보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각 조직에 도달하는 파장의 신호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걸 초음파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초음파 검사는 모든 장기가 검사가 가능하지만 공기가 차있는 폐라든지
뼈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는 상복부 초음파가 있겠습니다. 뭐 간이나 비장, 췌장, 신장 등을 보는 상복부 초음파가 있겠고, 그리고 하복부 골반 검사로는 방광, 직장, 자궁, 난소, 남자는 전립선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파트로 유방 초음파가 있겠죠. 여성분들 요즘 그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보다는 유방 초음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 쪽으로 가면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뇌경동맥 혈류 검사도 초음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CT 검사가 있겠습니다. CT 검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조직의 차이를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시켜 컴퓨터로 재구성하여서 영상을 만드는 검사를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얻은 이미지 획득 영상을 가지고 XR, 코로날, 세지탈 혹은 3D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의료 장비가 나날이 발전되어 가지고 검사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튜브가 1회전 하는데 0.4초 정도, 그 정도 소요되기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카디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 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전처치거든요. 조영제로 인해서, 조영제 사이드로 인해서 간혹 우리가 뉴스에 접했듯이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 사용하기 전에 금식은 필수이며, 그 환자 안전을 위하여 과거 검사를 꼭 확인하고, 그 ADR이라고 해서 조영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전산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으면 거기에 이제 완화되는 주사제를 맞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조영제 종류를 바꿔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금속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티팩트로 인해서 검사에 지장이 있고, CT 검사인 경우에는 조영제가 한번 들어가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영제가 들어가고 나서 검사가 뭐 진행이 잘못됐다 그러면 검사를 2번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환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 또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거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RI 검사를 보겠는데, MRI는 기존에 우리가 X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와는 달리 우리가 자기 공명을 이용하여 인체에 전혀 피폭을 주지 않고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진단 장비 중에서는 아마 CT보다 더 우수한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 CT가 우수할 수도 있고, 각 검사 파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높은 평가를 보이는 게 MRI 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차이는 있지만 20분에서 한 50분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처치나 금식 등을 중요시하며,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몸속의 금속이라든지 꼭 제거하고 검사를 해야지만이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 겐트리가 깊고 좁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서 진정을 시켜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팩스 업무가 있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영상의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를 한 서버에 저장시켜서
각 진료실이나 병동의 영상을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속히 진료를 보고 결과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팩스를 사람의 인체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 몸을 살아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심장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팩스도 마찬가지로 전산의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방사선사의 주된 업무입니다. 팩스가 예전에는 그 사진 필름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전산화되고 나서 어떤 전산이 다운됐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전체가 진료를 못하고 다운되게 됩니다. 영상의학과의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처방이나 진료 차트 이 모든 것이 그냥 올스톱되기 때문에 팩스뿐만 아니라 전산팀에서도 항상 전산 다운되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기학과, 방사선종양학과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해기학과는 여러분들이 해기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꼭 공부하셔가지고 해기학과에 근무하길 바랍니다. 해기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PET-CT라든지 아니면 요도요법, 갑상선 종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방사선 종양학과는 서두에도 말했듯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의 치료를 모의 치료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블록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게 환자 암세포의 정상 조직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치료 기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많이 피폭이 덜 가고 부작용도 덜하고 암세포의 표적 치료가 가능한 장비들도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사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임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사선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선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7년간 방사선사 일을 해오면서 제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방사선사는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일하면서 과거에 학기도 별로 없었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병원을 가냐 아니면 개인병원을 가냐 이게 문제였지 배출 인력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취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보건학과 계열을 개설해가지고 4년제도 방사선사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대학들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방사선사가 너무 많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몇 년 전만 해도 사스 유행했었고 또 한 5년 전만 해도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 가능한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점차 예전 같지 않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벌써 1년 가까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요즘 질병의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도 늘고 그에 따른 의료 장비나 보건의료 서비스 또한 특히 지금은 어떤 치료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일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형 병원들이 대전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준종합도 많고. 그래서 의료 장비가 과거에는 다 기계식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자동화되어 가지고 방사선사가 불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검사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시스템이고 사람이 검사를 해야지만이 검사를 이루어지는 검사가 방사선 영상의학과 검사입니다. 어떤 시료나 검체, 혈액을 채취해서 기계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과는 사람이 사람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예방이 우선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과 싸우는 이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국가로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돌파구를 찾다 보면 해외로도 방사선사가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 방사선사 사이트 같은 데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같은 데에서 방사선사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그쪽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또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방사선사 미래는 밝고 직업적으로 안정적이며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27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 남은 대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졸업할 때 방사선과에 왔으면 첫 번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방사선사 면허증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대학 보내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걸맞게 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졸업해서 취업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방사선사 라이센스를 꼭 취득하셔가지고 임상에 나와서 같이 근무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방사선사 면허증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